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정신분석적 치료의 실험성 결과는 이해가 되었으며 외부 세계에 대한 자아의 관심이 철수되는 것이 발명의 기제라면 정신분석적 치료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정당해 보였다. 이런 개념은 또한 입원한 환자의 자폐적 행동과 유아적 집착에 대한 브로이너의 관찰과도 일치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과대적인 망상에 탐닉하기 위해 사회에 등을 돌리는 듯한 인상을 주며 수많은 설명적 해석을 위한 영감이 되었다. 그들의 내적 경험과 정신적 산물은 20세기 초반에 많은 축축을 유도했다. 그들의 말은 조심스럽게 평가되었고 생각과 환상은 원시적 부족이나 아이의 것들에 이유되었다. 유의 주장이 각광을 받았다. 꿈꾸는 자가 걸어다니며 깨어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면 우리는 주발성 치매의 인상적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증상들은 연구되고 정교하게 분류되었다. 일부 특정 기제들은 정상 또는 신경증적 기능 수준에서 자기애적 상태로 퇴행하는 것과 연관이 되었다. 프로이트가 그의 자기의 논문에서 상정한 대로 철수의 시작은 잔류 현상을 일으킨다. 영적인 과정에서 두 번째 그룹의 증상들이 나타난다. 이어서 마음 밖에 있는 외부 대상과의 접촉을 되찾으려는 자아의 시도를 반영하는 이른바 보상 증상들이 나타난다. 대체로 이 세 단계들은 동시에 나타났으며 이후에 더 상세하게 설명되었다. 일반적으로 첫 단계는 환자가 도움을 요청할 때 이미 시작되었다. 신기증, 탈인격화, 망상, 과대망상, 그리고 공허감 등의 증상은 심각해질 수 있으며 이는 외부 대상에서 철수된 리비도가 자아 안에서 재조직되고 있다는 것을 제안한다. 긴장형 환자의 이상한 소리와 버릇은 유아 발달의 모방 단계, 영구적인 대상 애착이 발달하기 전과 관련지어졌다. 심하게 퇴행한 환자의 방출 지향적인 행동과 낮은 좌절, 내성은 유사한 비유들을 나왔다. 오토 펜켈은 보상 증상들이 반대 방향으로 갑자기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분열증 환자가 자기애적 상태를 떠나 객관적인 세계와의 접촉을 회복하려고 시도하지만 오직 갑작스럽게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에만 성공한다고 생각했다. 상태에 대한 현상학적 해석들은 복장력이면서 때론 심오하여 수많은 책들을 채웠지만 이러한 연구들에서 그런 현상이 생성되는 힘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분열 또는 궁극적으로 해체된 산물을 조사하는 것을 통해 자아를 재구성하는 것은 폭발을 위해 터진 잔해물을 가지고 비행기를 재조립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그것이 손상을 입기 전 원래의 구조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는 부족했다. 자아 형성의 다양한 시기에 관한 세밀한 연구들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다음의 질문에 대해 특히 대답하기가 어려웠다. 정신분열증의 정신증적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완전히 몰두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들은 애초에 환경으로부터 그들의 관심을 철수했을까? 대상들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의 설명은 정신적 질병의 보편적인 원인은 정신적 삶에 있는 리비도적인 요소를 발견하려는 프로이트의 초기 입장을 지시한다. 마우리츠 카타는 현실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극도로 과도하고 만연된 불안과 함께 강렬한 양성애적 갈등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수년 동안 정신분열증을 리비도 요소와 연관짓는 이론에 관한 논문들이 지배적이었지만 이후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리비도, 자기사랑, 그리고 불안으로부터 무교성의 정서적 파생물로 관심을 옮기고 처음에는 공덕불종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었고 점차 1970년대부터 현저하게 사용되었던 개념이
정신증적 경로와 자기애적 경로를 강조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리비도나 셀프러브, 그러니까 리비도 혹은 자기사랑이라는 개념. 그래서 마치 어, 정신분열증 환자는 자기를 무척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됐다는 얘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여기는 윤리적인 판단까지 가해진 부분이 있어요. 저만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분열증 환자는 저만을 아는 사람, 저만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럼 이게 마치 에, 심플한 어떤 상태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어떤 도덕적이거나 혹은 종교적인 입장에서는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래 죄에 빠진 사람. 뭐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 이해가 되면은 이분들이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하는 그 부분보다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대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정신분열증 환자 같으면은 덜하겠지만 정신 분열증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나쁜 사람, 이제 이렇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 그래서 셀프러브라는 개념이 정신증적 상태에 있는 사람은 리비도가 자기에게 집중돼 있고 그래서 셀프러브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는 개념으로 또 하나는 앵사이티 불안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자기 사랑, 리비도, 앵사이티라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개념으로부터 1970년대 이후에 주로 여러 논문에서 보이는 것은 The Affective Derivatives of Aggression이라는 건 공격성으로부터 오는 정서적 파생물 이런 쪽에 비중을 두게 되는데 처음에는 어그레시브 드라이브 공격 욕동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다가 점차 1970년대부터는 주로 사이카틱 레이지 혹은 나르시시스틱 레이지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정신증적 경로, 자기애적 경로, 사이카틱 레이지, 나르시스틱 레이지라는 개념이 이런 용어들이 1970년대부터 자주 등장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리비도 중심의 이론이 어그레션 중심의 이론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거예요. 리비도 중심으로 리비도, 셀프 러브 그리고 불안, 앵사이티 이런 개념 가지고 쭉 설명해 왔던 어떤 그러한 이론의 틀들이 있었는데 이런 추세들이 바뀌면서 공격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정서 혹은 정서적 파생물, 공격성의 정동적 파생물 중심으로 바뀌면서 1970년도의 용어 자체가 많은 경우에 psychotic rage 혹은 narcissistic rage 그러니까 정신적 경로 혹은 자기애적 경로라는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게 되었다. 이런 큰 변화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랜만에 경로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자유현상이 되는 게 혹시 없어요? 요즘 한국 신문에 경로라는 용어가 가끔 보이는데 어느 분이 경로했다. 그러면 그 이튿날부터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경로라는 용어가 레이지라고 하는 거. 이 경로라는 용어가 여기서 얘기하는 사이카틱 레이지나 나르시스틱 레이지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경로가 사회 현상으로서 드러나는데 개인의 사이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레이지가 있는데 자기애적 경로나 정신적 경로라고 하는 게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대로 하면 이게 뭐냐면 디프레시브 포지션이 아니라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서 느껴지는 거라는 분열적인 상태 편제 분열적 자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떤 강렬한 정서 중에 경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나르시스틱 레이지라고 하는 게 자기애적 경로. 이게 사이카틱 레이지라는 정신직적 경로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거에 격분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상태가 지금 패러노이드 스키조이드 포지션에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
어느 상태에 가면 이 경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아, 내가 지금 미쳤구나. 내가 지금 미치기 직전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니. 그 미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만 경도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 종합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진 상태가 우리의 경로의 상태죠. 이게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파악하기보다는 우선 이건 나쁜 거야. 세상에 이런 나쁜 일이 아니면 세상에 저런 나쁜 사람이 거기서 엄청난 경로가 일어난다고 할 때 이게 패러다임 스키주의 포지션에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세계 여러 나라가 이 경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정치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이런 대중의 경로 상태를 메인테인하는 거가 이 사람들의 정치 공학이라고 할까요? 정치 공학적으로 사람들을 어느 일방으로 편집 분열적인 상태에 있도록 영속화시키는 것이 정치적인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게 사회 현상으로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에서 우리가 우리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게 우리 김동완 선생님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로를 피하는 방법은 경로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 전반이 패러다임 식스로이드 포지션에 막 가고 있을 때 자기 정신 건강을 지키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회 현상으로 말하자면 의식, 집단 의식이 파편화된 집단 의식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어느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인의 사이키가 자기 스스로 성찰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편화된 상태로 우리가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 구조 속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낼 힘이 있느냐 하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김동완 선생님이 불필요한 자극에 노출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있죠.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여러분 각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적절한 방어 수단을 쓰면서 사회 전체가 오염되어 있을 때 우리의 정신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이러한 도전에 우리도 각자 자기를 지키는 방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회피하는 것 같고요, 사실. 어, 며칠 전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많은 생각이 들고 자극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절에 저는 그냥 중학생이었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뭐 거기에다 영남에 살았으니까,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이제 일들이, 그동안 몰랐던 것에 대해서도 좀 놀랬고,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좀 세세하게 하니까, 정말 가관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분노 같은 게 느껴졌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지금 사회는 그때보다 얼마나 나아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오늘 교수님이 지금 사회가 어쩌면 편집 분열적인 상태, 에 있다.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예.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예, 회피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오염되지 않고,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김도환 선생님은 영성 쪽에 깊으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경로나 어떤 이러한 아이디어, 어떤 관념이나 정서 자체는 우리 게 아닐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 이게 침입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과 동일시가 갑자기 일어나 버리면 우리가 분노가 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경로와 나를 분리해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정신 건강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전혀 중세에나 있을 법했던 코로나 시대를 거쳤잖아요. 이 코로나 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제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죠. 그렇지만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 개념에 의하면 이건 마귀의 짓인 거죠. 마귀가 창궐해서 세계를 멸망시키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다행히 과학이 발달해서 이 바이러스가 이걸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와 나를 구별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 의해서 점령당하지 않고 마귀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내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정서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바이러스가 나라고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면서 나는 인수를 펴는 사람이니까 난 방독면 필요 없어. 어쩌면 내 마스크 필요 없어. 난 사람을 돕는 게 우선이야. 하면서 자기를 방어하지 않으면서 환자를 치료한다고 한다면 그 치료하는 의사가 조만간 같은 질병에 걸려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의학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담자 안에 어떤 경로가 있다고 한다면 분노, 경로, 공격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현미경으로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보다 더 미세한 것인데 이건 측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거 존재 자체를 물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건 측정이 안 되는 어떤 것들인데 이러한 혼란스러움이나 공격성이 전염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게 우리 역전이 문제들이죠. 전이나 역전이.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면 결국 우리가 이 질병을 앓게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여기에 대한 통찰이 없이 이분들을 접하는 것은 마스크 없이 코로나 환자를 돕겠다고 나서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가지면서 통찰을 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자기적인 경로나 정신증적 경로 상태에 거의 오랫동안 있는 이런 내담자들을 도울 때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단순한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과 있는 사이에 우리에게 오염되고 전염되기 때문에 이걸 덜어낼 능력이 없으면 이분들을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 정신병동이라고 한다면 어느 분이 아주 심한 증상을 보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서 이런 질병을 앓는 경우들이 생겨나죠. 그런 어려움들. 이게 전염성이라는 게 이 컨테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것, 오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체적인 어떤 질병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질병에도 이 컨테미네이션 문제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듀스드 필링이라고 하는 개념, 유입되는 정서라고 너무 학문적으로 써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여러분 인식해야 된다는 이 바이러스 곁에 우리가 노출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돕고 나면 보통 탈진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 안에 뭔지 모르는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구체적으로 정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해하는 것이 이번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